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3편이고요. 위험물 시설 기준입니다. 제1장 보시면은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그랬죠. 제조소 등 그러면 제조소나 저장소나 취급소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 1-1 첫 번째입니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그런데 제조소에는 안전거리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안전거리라는 것이 건축물의 외벽이나 혹은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수평거리란 말 자체는 그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이 그냥 수평으로 확보된 거리만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부터는 아파트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자, 이런 대상물들이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얼만큼 거리를 띄울지를 정하는 것이 안전거리인데 만약에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라면 제외를 하죠. 육류위험물은 우리 법에서 그다지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등에서도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자, 안전거리의 종류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기든 실기든 막론하고 무조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용전압이 7000V를 초과하고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철탑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조소 등으로부터 3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제조소지만 이 안전거리는 저장소 혹은 취급소까지도 적용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제조소 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합니다. 7000V 초과 35000V 이하는 3m 이상이었지만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5m 이상이 되겠고 주거용 건축물, 주거를 하기 위한 목적의 건축물들은 10m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고 고압가스나 액화, 석유가스나 도시가스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학교나 병원, 공연장, 영화 상영관인데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해당되고요. 나머지들은 다들 사람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에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 가장 안전거리가 길어야 하는 대상이 문화재입니다. 근데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보면은 유형문화재라는 부분이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무형문화재라는 보기를 한 번씩 내는데 무형문화재는 형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전거리가 필요 없다라는 개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안전거리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제조소 등이 있습니다. 장소 한번 볼게요. 육류위험물 아까 말씀드렸죠.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또는 취급소나 또는 저장소는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역시 안전거리 필요 없습니다. 판매 취급소, 페인트 가게나 화공약품 대리점이거든요. 역시 필요 없고 지하 탱크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하에 있는 탱크를 가지고 안전거리 얼마 띄우라 할 필요가 없겠죠. 역시 제외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옥내 탱크라는 말은 건축물 안에다가 탱크를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탱크도 안전거리 필요 없고요. 이동 탱크,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롤이죠. 얘는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거리를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의 탱크 용량이 600리터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작아서 굳이 양이 적어서 굳이 안전거리 필요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안반 탱크라는 것은 바위를 깨서 그 바위 공간 안에 탱크를 설치한 상태라서 주로 저 해안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전거리 제외하는 조건으로 법에서 정한다는 거죠. 자,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할 수 있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학교까지의 안전거리입니다. 학교까지의 안전거리. 어디서부터? 위험물 제조소로부터. 그런데 이 위험물 제조소 앞에 과산화 수소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로부터 학교까지의 안전거리는 얼마 이상입니까를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답은 학교가 원래 30m 이상이었지만 이렇게 답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필요 없음이 정답이 되죠.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육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안전거리 제외였죠. 이렇게도 실기에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조소의 보유공지입니다. 자, 방금은 안전거리였고 지금은 보유공지인데 여기가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고 여기를 학교라고 한다면 이까지 30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거리라고 한다면 제조소의 보유공지라는 것은 취급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른 너비의 공지라고 해서 공지는 비워둔 상태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제조소가 지정 수량 10배 이하의 양을 취급하고 있다면 그때는 3m 이상의 보유공지죠. 자, 이 말은 이 제조소로부터 양 사방으로 3m 이상은 비워둔 상태를 유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분명 다른 것이고 그 의미도 이해를 해두면은 공부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 두 개 중에서 10배라고 했을 때는 10배 이하일까요? 10배 초과일까요? 10배 이하에 속합니다. 이하와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는 것이고 초과와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딱 10배로 준다면 10배 이하에 포함시켜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 옥외 탱크의 보유공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조소의 보유공지 두 개밖에 없죠. 조건이 비교적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안전거리는 제조소나 옥내 저장소나 옥외 탱크나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 설치 기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여기가 제조소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건축물 형태가 아닌 형태로 제조소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건축물 형태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작물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방금까지도 제조소는
지정 수량 10배 이하에 대해서는 양사방으로 3m 이상의 보유공지고 10배 초과하는 지정 수량 배수라면 5m 이상의 비워둬야 할 부지, 보유공지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얘가 이 제조소 건축물에 바싹 붙어있는 상태에서 보유공지 확보를 하려면은 얘는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공작물이 제조소 공정상 얘가 없으면 공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작물이 있는 쪽에 있는 면에 대한 보유공지는 보유하지 마라. 대신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이쪽 방향으로는 보유공지 빼줄게. 대신 이 중간에다가 이런 식의 벽을 설치해서 격벽으로 막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격벽에 대한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한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단 육류 위험물일 경우라면 불연 재료, 타지 않는 재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내화 구조와 불연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화 구조는 주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불연 재료보다 더 강한 상태의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류 위험물이 아닌 제소라면 반드시 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되지만 육류 위험물 취급한다면 불연 재료 가능한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 이 말은 문이죠. 문은 가능한 한 최소로 할 것. 원래 벽이라는 것이 얘랑 얘를 막아주기 위한 것이라서 벽이나 창을, 문이나 창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설치한다면 가능한 최소로 해야 되고 또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식,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폐쇄가 되는 방식의 철판 두께 두꺼운 겁니다.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출입구 및 창에는 자 여기에 요만큼을 격벽으로 봤으면 이런 식의 문을 따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문에다가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방화벽 양단이란 말은 이쪽이랑 저쪽이랑 상단은 위쪽이겠죠. 이것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양단은 이 외벽으로부터 이만큼 돌출 길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벽이라면 요만큼에 대한 돌출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상단은 지붕으로부터 위로 돌출 길이가 얼마라고요? 50cm 이상 돌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50cm, 이쪽도 50cm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기능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인데 자, 표지와 게시판은 엄연히 다릅니다. 표지의 설치 기준 그래서 보기 쉬운 곳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표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 적혀 있는 표지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면 표지의 내용은 뭐라고요? 위험물 제조소. 만약에 어떤 장소가 위험물 옥내 저장소라면 그때 표지의 내용은 위험물 옥내 저장소입니다. 그러나 표지에 대한 설치 위치가 어디냐 물었을 때는 딱히 정한 게 없습니다. 어딜까요? 그냥 보기 쉬운 곳에라고 법에서는 정한다는 거죠. 다음에 규격입니다. 표지는 한 변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 길이는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자, 이런 식이죠. 여기다가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가 0.3m, 얘는 0.6m 이상입니다. 자, 표지의 바탕은 백색이고요. 문자는 흑색으로 합니다. 이게 표지에 대한 기준. 자, 두 번째는 게시판인데 게시판도 마찬가지로 한 변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 길이는 0.6m 이상. 지성이 똑같죠. 그다음 여기는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를 할 것인데, 자, 이 게시판은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이 게시판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게시판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가 아니죠. 이거 대신에 유별, 여기에 몇 유 위험물이 있는가? 품명, 만약에 4류 위험물이라면 몇 세기류인가? 그 다음에 저장 최대 수량을 적어 놓든지 아니면은 취급하는 최대 수량을 적어 놓든지 둘 중에 한 개를 적어 놔야 하고, 다음에 그 양은 지정 수량 배수가 얼마인지를 적어 놔라. 또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여기다가 다 넣어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게시한 게시판입니다. 색상 보세요. 바탕은 백색이고 문자는 흑색입니다. 표지와 같은 경우죠. 자, 그리고 또 게시판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서 주의사항 게시판도 따로 설치를 합니다. 이것 역시 0.3m 이상, 0.6m 이상으로 우리 보면은 모든 판 자체는 전부 다 0.3m 이상,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물기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인데, 물기가 들어가니까 청색을 상징하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물기엄금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넣어둡니다. 색깔 중요하고요. 규격 똑같다 그랬죠. 0.3m, 0.6m 중요하고요. 내용 중요한데, 과연 그렇다면 위험물 중에서 물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 게시판 필요한 위험물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1류 위험물 중에 물이 가장 위험한 것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취급할 때 물기엄금이고, 또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물질 물이 위험한 거죠. 역시 물기엄금입니다. 그 다음에 화기주의는, 화기는 불이니까 상징색이 적색이죠. 적색 바탕에 역시 똑같은 문자의 색 백색 문자로 화기주의 표시하는데, 얘는 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주의사항입니다. 단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라고 하는 품명은 제외를 하죠. 그 이유가 인화성 고체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이기 때문입니다.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고 나머지 2류는 전부 다 화기주의로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기엄금이 나왔네요. 자, 화기엄금은 똑같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방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3류 위험물 중에서는 황린이죠. 자연발화성 물질, 그리고 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은 다 화기엄금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주의사항은 화기주의와 화기엄금과 물기엄금이 있었는데, 주의라는 말과 엄금이라는 말의 어감 차이는 엄금이 더 강한 거죠. 절대로 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기주의는
화기주의처럼 없는가? 이건 법 만들 때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주의사항 게시판에 물기주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존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각 유별에 따라서 주의사항 내용들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구조 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소는 지하층이 없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층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벽, 기둥, 바닥, 보, 스카레,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한다. 이런 건축물 구조가 있을 때 벽은 이게 벽이죠. 이 면이. 그래서 안쪽을 내벽으로 하고 바깥쪽을 외벽으로 구분하지만 벽이란 다 똑같이 내벽, 외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 기둥은 이게 기둥이죠. 벽, 기둥. 다음에 바닥은 여기가 바닥이고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분 얘를 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석가래는 지붕을 얹기 전에 이런 식의 빗살처럼 생긴 이런 것들을 석가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보통은 건축물은 여기가 지면이라면 이만큼의 높이를 두고 그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도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계단까지도 다 포함해서 벽기, 바보 전부 다 불연제를 한다. 자, 외울 때 벽기, 바보, 석가래, 계단까지도 불연재료. 지붕은 역시 불연재료지만 따로 설명합니다. 밑에 있네요. 자, 이따 볼게요. 자,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계단 전부 다 불연재료 하고 대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계구부. 출입구 외의 계구부란 말은 이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니까 출입구는 무조건 필요한데 이것 외에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없는 상태의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할 것.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내가 보기에 연소료가 있네. 이게 아닙니다.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보면은 어떤 기점으로부터 몇 메다 이내에 있는 이 벽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라고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벽의 경우에만 출입구 외의 계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하고 제조소 건축물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뭘 한다고요? 불연 재료로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 덮을 것. 자, 이 자체가 주관식에서 전체를 적으시오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소의 지붕은 어떤 재질로 합니까 했을 때 그냥 불연 재료 하면은 점수를 얼마 줄지 모릅니다. 따라서 가벼운 불연 재료 이것도 모자랍니다. 어떤 가벼운, 얼만큼 가벼운 폭발력이 자, 이 지붕은 안에서 뻥 터지면 이 폭발력이 어디로요? 옆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위로 폭발하는 힘이 위로 방출될 정도로 지붕이 가벼워야지만 지붕도 붕 뜬다라는 개념으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를 한다. 이게 지붕의 기준입니다.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이죠. 자, 근데 항상 법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고 이것이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류 위험물입니다. 자, 이류 위험물 중에 분말 상태의 것,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이라든지 혹은 이류 위험물이 분상의 것, 미분 상태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겠죠.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라는 이류 위험물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지붕은 내화 구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류 위험물 취급한다면 내화 구조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다음에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그나마 덜 위험한 것 중에서 제4석유류와 동식물류, 이걸 취급할 때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 육류 위험물 취급할 때 역시 내화 구조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육류 위험물이라고 돼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류 위험물 중에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라면 정린 되겠죠. 정린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류일 수 있는데, 정린은 반드시 제소의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붕은 뼛속까지 뭡니까? 불연재료입니다. 뼛속까지 불연재료지만, 불연재료로 해야 되는 거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어떤 위험물이든 모든 제조소의 지붕은 다 불연재료 원칙이고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류 위험물, 4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인데 2류는 분상의 것, 인화성 고체를 제외하고, 4류는 사석유 동식물류만 가능하고, 6류 위험물 전부 다 내화 구조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인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조일 것. 자,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외부 화재 몇 분입니까?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지붕을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건축물들에 붙어 있는 부속물들이 되겠죠. 자,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하는데, 자, 이 두 개념은 그냥 갑종, 을종에 대한 차이. 갑종은 철판 두께 두꺼운 것, 을종은 얇은 것, 얘보다도 더 얇은 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제조소 건축물의 출입구나 비상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하든 을종 방화문 하든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그 출입구에 반드시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출입구 비상구는 갑종 또는 을종이지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할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망입 유리, 망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액체입니다.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할 것. 자, 이런 건축물이 있다면, 만약에 액체 위험물을 취급한다. 액체는 흐르죠. 경사가 있으면.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경사를 둬서 이쪽을 홈을 팝니다. 그래서 액체가 이걸 타고 흘러내리도록 하고 여기다가 그 기름들을 모은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체 위험물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요. 액체는 반드시 법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바닥은 위험물이 일단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해야 되고, 적당한 경사를 둬서 그 최저부 가장 높은 쪽, 여기는 가장 낮은 쪽이죠. 최저부 낮은 쪽에다가 홈을 파두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기름을 모으는 설비, 집유 설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채광이란 말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 빛이 들어오는 것 이런 개념이고 조명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조명 있죠. 등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환기를 통해서 먼지 등을 밖으로 내보내는 설비가 되는 거죠. 채광설비는 불연재료입니다. 건축물 자체의 부착물 상태에서는 주로 불연재료죠. 건축물 자체는 내화 구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여기는 불연재료고 연소 유료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하되 채광 면적은 빛이 들어오면 위험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채광이 필요는 하지만 면적은 최소로 할 것. 조명 설비는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한다.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전선은 내화, 불에 견디고 열에 견디는 전선으로 하고 전면 스위치, 이 조명을 끄고 켜는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쪽 부분에 설치해야 굳이 열지 않고도 끌 수 있고 켤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 부분으로 필기 자주 묻습니다. 필기에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제소의 조명 설비의 전면 스위치는 출입구 안쪽에 설치한다. 그러면 틀렸다. 다음 세 번째 환기 설비입니다. 자, 환기 설비는 배출 설비라는 것과 비교를 할 건데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하는 제소고요. 여기는 배출 설비를 설치를 하는 제소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려놓고 급기구란 말이 나왔네요. 급기구란 그냥 구멍을 뚫어둡니다. 벽에다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찬 공기를 안으로 유입시키는 통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기구가 공기를 유입을 시키면 찬 공기는 내부에서 데워지면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하는 장소는 미분이 떠 있는 분말 상태가 먼지나 미분이 떠 있는 상태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찬 공기를 유입시켜서 공기를 데우는 상태에서 위로 공기가 올라가서 환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원리. 자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그래서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배출 설비는 이런 방식이 아니겠죠.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잠깐만 급기구에 대한 기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환기 설비와 배출 설비의 비교도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급기구는 바닥 면적 얼마마다입니까? 150제곱미터마다.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넘으면은 150제곱미터마다 급기구를 1개 이상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150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급기구는 1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50이 넘으면 무조건 2개, 300이 넘으면 3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기준 중요하고요.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단위가 다르죠. 건축물 바닥 면적은 제곱미터지만 급기구는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이 될 때는 급기구 면적은 800제곱 센티미터 이상짜리를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급기구 면적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바닥 면적이 150이 안 된다. 미만이다. 그렇다면 제 밑에 있는 150제곱미터 미만이죠. 근데 30씩 차이를 두고 외워주세요. 12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90에서 120
60에서 90, 60 미만으로 두죠. 그 다음에 급기구는 150일 때 800짜리 쓰는 거니까 여기는 150 미만일 때까지는 600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150씩 줄여가세요. 450, 300, 150 이렇게 외워주시는. 급기구는 환기설비와 배출설비 둘 다에 적용이 됩니다. 자, 3번에 보니까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해라. 급기구 위치는 낮은 곳이죠. 낮게 설치했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배기 방식은 공기를 아래쪽으로부터 유입시켜서 위로 상승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곳 설치한다는 것이고,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입니다. 여기서 2m 이상이나 아니면 지붕 위로 설치를 하는데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 팬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배출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자, 배출 설비라는 것은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가연성 증기라고 하면 사류 위험물 예를 들어볼게요. 사류 위험물 증기는 공기보다 항상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증기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주로 후드나 이런 닥트 등을 이용해서 강제로 얘를 풀어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공기를 위에서부터 빨아들여서 가스를 밑에서 위로 풀어내는 방식. 이걸 배출 설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배출 설비는 이건 방식인데 국소 방식으로 할 것. 국소란 말은 특정한 구역을 정한다 이런 뜻이고, 배출 설비를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건 전체 구역을 다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는 책에 없으니까 따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강좌 목록에 PDF 파일로 책에 없는 내용은 다 정리해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이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특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요만큼이 배출 장소 용적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전역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인가?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 구조 및 작업 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이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입니다. 전체 구역을 다 할당시켜서 배출하는 방식. 국소 방식은 여러 개 설치해서 그냥 하나에 대해서 각각 빼내는 방식이라고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출은 국소 방식이다. 전역 방식은 요를 경우할 수 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출 설비는 배풍기나 배출 닥트나 후드 등을 이용해서 강제 배출 방식이다. 우리 방금 여기는 자연 배기 방식이었지만 여기는 강제 배기 방식. 강제로 이 가스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다음 배출 능력은요,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 기본적으로는 국소 방식 그랬으니까 국소 방식일 때는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은 배출 장소 용적이라는 것이 후드 가까이에 설정을 해두고 요만큼에 대한 배출 장소 용적에 곱하기 20배 되는 양을 1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을 것, 이 기준입니다. 별표 5개. 단 전역 방식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여기입니다. 18세제곱미터 이상의 양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죠. 자, 이걸 조금 달리 표시해 본다면 바닥만 보세요. 자, 바닥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요만큼이 만약에 1제곱미터라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면적에 할당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18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양을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전역 방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닥 면적이 전체 얼마인지 주어주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요만큼의 양을 배출시키는 거니까 여기다가 전체 바닥 면적을 곱해주면은 여기에 설치된 전역 방식의 배출 능력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배출 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의 설치 기준은 급기구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높은 곳이죠. 높은 곳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합니다. 배출구 또한 지상 2m 이상의 높이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 설치하고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가 되는 방화 댐프를 설치해라. 여기다가 닥트가 벽을 관통하겠죠. 그 관통하는 부분,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설치해라.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 여기는 자연 배기 방식. 옥내 닥트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인데 그냥 중요한 건 강조해 드렸던 강제 배기 방식, 자연 배기 방식, 배출구 높이, 급기구의 위치, 설치하는 인화 방지망, 구리를 이용해서 인화 방지망 설치한다. 그리고 이런 구조, 원리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배출 설비는 배출 능력 계산하는 부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옥 외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설치 기준인데 우리 옥 외라는 것이 나오면요. 턱이 나왔을 때 이 턱 아닙니다. 턱. 이런 식의 턱. 액체가 누설되었을 때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툭에 대한 개념입니다. 건축물 바깥에 설치하는 모든 턱은 높이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법에는 모든 옥 외에 설치된 턱 높이는 전부 다 0.15m 이상입니다. 나중에 몇 개 나오겠지만 옥 내라면 0.1m 이상짜리와 0.2m 이상짜리가 두 개 존재하는데 옥 외는 그 사이에 0.15m라고 아예 외워버리라는 얘기죠. 이거 설치해서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자, 바닥이 옥 위에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경사를 턱 있는 쪽으로 낮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림이 이 전체가 바닥이라면 턱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에 막아준다는 개념. 이게 바로 0.1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의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할 것. 아까처럼 경사지게 해서 그 낮게 홈을 파가지고 기름을 모으는 설비를 해준다는 개념이죠. 다음에 옥내와는 다르게 자, 옥외에서는 네 번째 봅니다. 자, 위험물.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 중요합니다. 온도 20도씨 우리가 보통 상온이라 얘기하죠. 온도 20도씨의 물 몇 g요?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이 1g 미만이 되는 위험물은 물에 녹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집유 설비도 설치를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뭐합니까?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옥내 저장소에서는 유분리 장치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옥내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유 설비로만 끝을 내지만 주로 옥외에서는 집유 설비에다가 또 유분리 장치,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인데 그 원리는 비중의 차이입니다. 자, 물과 기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때 여기는 시간을 좀 흐르게 했을 때는 물은 기름보다 무겁고 기름 가볍죠. 그래서 기름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따로 흘러내고 물만 다시 한번 넘겨주는 거죠. 또 발생하겠죠. 남아있는 기름이 또 물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과 기름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기름은 처리하고 물은 어디로요? 배수구로 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옥외의 설비에서는 집유 설비와 유분리 장치와 또 배수구도 함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설비.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